(10경기) 9승. 리버풀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부임 첫 10경기를 9승으로 마무리한 감독은 없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리그컵을 병행하는 가운데 적절한 로테이션으로 실점을 최소화시키며 결과까지 챙겨오는 최고의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팰리스 원정은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던 주말 낮 경기로 인해 어떻게든 승리를 쟁취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경기였습니다. 결과는 1대0, 또다시 클린시트 기록, 7경기 6승 1패,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오늘은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상대를 공략하며 전반전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인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2-3.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 수비 전환 시 5-2-3으로 전환되는 포메이션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버풀은 5명의 최후방 수비수들이 버티는 수비 라인을 뚫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했겠죠. 리버풀은 4-2-3-1로 나오지만 실질적인 경기 운영은 그라벤베르의 싱글 피봇 4-3-3에 가깝습니다. 소브슬라이를 대신해 커티스 존스가 10번 역할을 맡고 디아스 대신 각포, 로버트슨 대신 치미카스, 또다시 로테이션을 통해 좌측에서의 체력을 관리해주는 아르네 슬롯입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 첫 번째, 5-2-3 특성상 2명의 미드필더가 부담하는 넓은 공간을 어떻게 역이용할 수 있는가. 두 번째, 3명의 센터백을 어떻게 앞으로 당기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백5로 구성하며 5명의 수비수를 최후방에 내리는 만큼 2명의 미드필더만 활용하며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공간 방어는 완벽히 이뤄질 수 없다 보니 리버풀이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명의 센터백, 2명의 윙백을 활용한다는 것은 공수전환 과정에서의 수비 숫자를 남겨두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보니 리버풀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하프라인 지점에서부터 볼 소유를 하며 경기 통제권을 가져올 확률이 높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센터백 혹은 미드필더의 좁은 공간 볼 투입 능력, 미드필더 혹은 포워드의 좁은 공간에서의 리시브 능력, 볼 받는 능력을 말하죠. 두 가지 능력을 토대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는 편이 좋았겠죠. 이러한 점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보다 능한 각포, 존스, 조타, 이와 같은 선수를 선발 라인업에 넣은 게 아닌가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기는 아르네 슬롯이 예상한 대로 통제권을 가진 채 중앙에서 컨트롤하며 로테이션으로 출전한 선수들이 곧바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장면으로 보시죠. 상대가 5-2-3, 윙어가 미드필더를 도와 내려오게 되면 5-4-1 형태를 보이는 수비 구조에서 반다이크가 중앙에 볼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아르네 슬롯은 좌우 윙 포워드를 최대한 측면에 붙여둡니다. 상대의 수비 구조를 최대한 넓히기 위함이죠. 특히 왼쪽 윙 포워드는 거의 중앙으로 좁히는 형태가 없는데 이는 라이트백과 달리 레프트백은 보다 좁혀 센터백 포지션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포지셔닝에서도 각포는 측면에 붙어있고 치미카스는 보다 좁혀 있습니다. 반다이크는 치미카스에게 전달, 자연스럽게 윙포워드는 레프트백을 압박하게 되고 측면에 붙어있는 각포를 견제하기 위해 상대 라이트백 견제, 센터백과 풀백 간의 공간이 발생하죠. 5-2-3 구조의 약점, 2명의 미드필더만이 존재하다 보니 윙포워드가 레프트백을 압박하며 발생하는 넓은 공간을 수비해야만 합니다. 와튼도 함께 내려가죠. 자연스럽게 메갈리스터의 움직임을 견제하게 됩니다. 센터백과 라이트백 간의 공간이 발생하자 곧바로 수루 패스가 들어갑니다. 각포는 라인을 건드리지 않고 침투. 여기서 재미있는 건 메갈리스터의 포지셔닝입니다. 지금과 같이 10번 포지션에서 자리 잡을 때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에서 좁은 간격을 유지해주면 레프트백의 패스가 미드필더로 향하게 되는지 뒷공간으로 향하는 스루 패스가 될지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을 묶어두는 역할도 할 수 있죠. 만약 메갈리스터가 조금 더 내려와서 포지셔닝했다면 센터백, 라이트백 사이의 공간은 또 자연스럽게 와튼이 막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1차적으로 왜 상대가 백5를 구성했을 때 양측면에 윙포워드 혹은 풀백을 두며 고정시키는지 알 수 있겠죠. 간격을 넓혀 사이 공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각포의 왼발 크로스, 조타의 마무리. 각포를 선택한 이유 또한 지금처럼 깊은 공간에서 왼발 크로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디아스였다면 크로스보다 돌파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오른발 슈팅각을 잡기 위해 볼을 끌고 있었을 수도 있죠. 이를 정확히 노팅엄 포레스트전과 비교해서 봅시다. 디아스를 선택하게 된다면 해당 지점에서 언더래핑을 무조건 활용해야 합니다. 레프트백이든 미드필더든 해당 공간으로 침투해주면서 센터백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드필더 혹은 포워드를 박스로 당겨주고 디아스는 패스를 주는 선택을 하든 아니면 바깥으로 나와 슈팅각 혹은 중앙 14번 존으로 패스, 이러한 선택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은 언더래핑을 이처럼 극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백5, 5명의 수비수가 최후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언더래핑을 하면 한 명의 센터백이 따라가더라도 여전히 2명의 센터백이 중앙에 위치하여 공간 방어가 되기 때문에 백5 구조에서 일반적인 언더래핑을 통해 공략하는 것은 그리 효율적인 방안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5-2-3 구조에서 레프트백이 언더래핑하며 볼이라도 끊기는 경우
후 공격 조합의 한계가 명확한 5백에서 윙포워드를 측면에 노출시킬 수 있어 구조적으로 그리 좋은 공격 패턴은 아니었죠. 아무튼 이와 같이 5-2-3 수비 구조에서 발생하는 미드필더의 넓은 공간 커버를 역이용하며 지속적으로 수비 라인을 괴롭혔습니다. 또 다른 방식을 봅시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압박 구조를 역이용하는 모든 방식이 들어가 있는 공격 작업입니다. 팰리스는 최전방에서 3명의 공격 자원이 6번 센터백을 견제합니다. 지금과 같이 코나테가 반다이크에게 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윙포워드가 반다이크를 압박하게 되면 당연히 레프트백 치미카스를 압박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3명의 포워드, 총 5명의 자원이 전방에서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자원인데 윙포워드가 센터백에게 압박을 한다? 측면에 있는 선수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일이죠. 반다이크는 그라벤베르에게 전달, 측면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레프트백이 올라오게 되면 빠르게 윙포워드가 내려와서 수비를 도와야 하는데 이 템포가 늦는다? 지금과 같이 와튼이 측면을 어쩔 수 없이 커버하게 되면 와튼이 마크해야 하는 메갈리스터는 발이 풀리게 되어 어느 공간에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존스가 간격을 좁혀 볼을 받으러 오면 또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 마크맨인 레르마가 당겨져 오고 센터백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메갈리스터를 마킹할 수 없게 되겠죠. 커티스 존스가 볼을 지키고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이때의 포지셔닝을 봅시다.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모두 우측에 쏠리게 되다 보니 아까 와튼이 측면 수비하며 마크맨이 사라진 메갈리스터는 전에 레르마가 있어야 하는 공간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센터백이 메갈리스터를 견제할 수밖에 없고 이를 원터치 대각선으로 빼주면 살라는 풀백과 1대1 매치업, 아놀드의 움직임에 따라 측면 2대2, 2대1 구조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 공간이 타이트한 상대의 수비 구조를 흐트러뜨리고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5-2-3 포메이션의 약점을 제대로 이용하며 측면 공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움직이게 만들며 특정 공간을 발생시킨다. 로우 블록의 5-2-3 포메이션을 공략하는 포인트였다 보시면 됩니다. 다른 포인트로 넘어가서 위에 나온 패턴은 리버풀이 하프라인 지점에서 볼을 점유하며 완전히 통제하는 상황, 로우 블록 상황에서 공간을 발생시키기 위한 플레이라 볼 수 있고, 아직 센터백이 완전히 하프라인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는 5-2-3 포메이션의 장점이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라벤베르 고립화, 이는 공을 소유한 리버풀 입장에서나 상대방 입장에서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6번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넣는 동시에 3명의 포워드가 리버풀의 센터백을 압박하며 그라벤베르를 거치는 중앙 패스기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리버풀 입장에서 3명의 포워드가 압박하게 되어 풀백으로 향하는 패스기를 활용하기에 용이하며 미드필더를 포함해 5명의 선수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롱킥 한 번의 좌우 측면을 활용하기에도 용이합니다. 혹은 지금과 같이 센터백을 압박하는 가운데 모두 맨마킹이 붙어있다? 그라벤베르가 상대의 압박을 역이용하며 턴을 돈다면 아주 손쉽게 중앙 공간을 창출시킬 수 있으며 메갈리스터는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은 채 중앙에서 볼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리버풀은 팰리스의 압박을 어떻게 대처하며 공간을 창출하는가, 팰리스는 리버풀의 센터백과 미드필더의 1차 빌드업을 어떻게 방해하는가, 당연히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팰리스의 압박 구조는 선수의 입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었죠. 게이가 선수들을 모아둡니다. 상대가 3명의 센터백 구조로 서 있으면 포워드 3명이 그대로 강하게 압박해도 괜찮아. 만약 2명의 센터백이 중앙에 위치하면 그래 2명 1대1로 마크 붙고 앞으로 냅다 달려. 그냥 추측입니다만 이 방식을 생각하면서 압박 구조를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경기 장면을 통해 자세히 봅시다. 앞서 말한 대로 리버풀이 변형 백3 구조를 만든 상황에서는 3명의 포워드가 센터백 1명씩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 그라벤베르는 2명의 미드필더가 동시에 견제할 수 있죠. 하지만 윙 포워드가 센터백을 압박하기 때문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명의 풀백은 무조건 압박에서 벗어나 프리맨에 위치하게 됩니다. 숫자적으로 온전히 풀백을 견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풀백이 좌우로 넓게 벌리고 센터백 2명이 서 있는 구조를 봅시다. 2명의 센터백이 중앙에 서 있으면 와튼이 한 칸 올라가며 4명의 수비 라인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윙 포워드가 풀백을 견제하고 와튼이 그 사이를 메우게 되면서 중앙과 측면 패스기를 모두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반다이크 입장에서 측면과 중앙 공간이 차단되기 때문에 오른발 각을 제대로 잡을 수 없어 코나테를 향해 몸을 돌리거나 보다 무리한 패스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시더라도 센터백 둘이 중앙에 위치하게 되면 포워드가 아닌 와튼이 되려 반다이크를 압박합니다. 뒤에 센터백이 미드필더를 견제하게 되면 사실상 1대1 맨투맨이 모두 붙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윙 포워드가 센터백을 견제하며 가까운 공간에 동료를 찾을 수 있다 하면 지금은 중앙을 관통시키지 못했을 경우 패스길이 없습니다. 반다이크의 상황으로 보면 아무리 반다이크가 왼발을 잘 쓴다 하더라도 오른발 잡이이기 때문에 패스길에 한계가 있고 그라벤베르를 활용한 대각 패스길이 차단되는 순간 또다시 코나테에게 패스, 다시 되돌아갑니다. 백5 구조를 활용하지만 4-2-4 수비 포메이션을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측면과 중앙을 통제할 수 있는 와튼 활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대처는 아니죠. 결국 미드필더가 센터백을 견제하기 위해 한 칸 더 올라온다면 메갈리스터 혹은 존스 마크맨이 없어지거나 존스와 메갈리스터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는 반다이크를 보시죠. 와튼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 순간 포지셔닝을 보면 메갈리스터는 마크맨이 없으며 미드필더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공간이 발생하죠. 손짓으로 지시하는 와튼의 타이밍을 보며 존스에게 패스를
패스를 넣습니다. 존스가 골문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맥알리스터에게 센터백이 붙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조타를 두고 올 수도 없고 맥알리스터를 견제하는 센터백을 이용하며 둘 사이로 스루 패스를 넣습니다. 공간이 열리며 수비수들이 따라가게 되고 맥알리스터가 중앙으로 파고듭니다. 패스가 굴절되었지만 연결되었다면 득점 확률이 높았죠. 또 다른 장면을 보시더라도 센터백 둘이 남은 상황에서 와튼이 반다이크로 향하는 패스를 예측하면서 튀어나갑니다. 코나테는 이를 판단하고 안으로 집어넣죠. 당연히 레르마가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은 한계가 있고 센터백이 그라벤베르를 마크하러 달려오면 각포에게 패스, 2대1을 주고받고 돌파. 이처럼 팰리스가 변형적으로 반다이크로부터 시작되는 패스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와튼을 활용했으나 이를 역이용하며 보다 위험한 14번 존에서의 터치, 패스를 높인 리버풀입니다. 이외에 치미카스까지 내려와서 포워드 3명이 모두 맨마크를 붙는 상황에서는 측면으로 볼을 빼내기 애매한 상황이다 하면 냅다 그라벤베르에게 주면 됩니다. 그냥 순전히 1대1 상황에서 턴 동작을 통해 와튼을 벗겨내고 상대의 압박 라인을 모두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라벤베르의 활약상 관련해서는 추후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압박에 대해 대처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였습니다. 5백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며 측면 공간을 만들어냈는지, 비좁은 중앙 공간을 어떻게 역이용했는지 알 수 있겠죠? 제가 리버풀 인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소식에서부터 향후 리버풀 팬들 간의 만남까지 진행해볼 예정이니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